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삼성전자가 미국의 반도체 공장을 짓는 데 대한 보상으로 미국 정부에서 60억 달러, 우리 돈으로 8조 원의 보조금을 받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만 반도체 기업 TSMC가 받을 보조금 50억 달러보다 많은 수준인데요. 예상을 뛰어넘는 보조금이 삼성전자에 마냥 달갑지만은 않습니다. 반도체 공장과 기술을 미국 안에 잡아두려는 전략적 판단이 깔린 데다 삼성전자는 투자를 더 해야 하기 때문이죠. 미국의 반도체 보조금 공세로 격화되고 있는 반도체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글로벌 전의 전쟁, 집중 진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합니다. 경제현장 오늘입니다. 네, 반도체 전의 전쟁 토론하기 위해서 두 분 모셨습니다. 김현재 연세대 전기전자공학과 교수, 우리 이주환 인더스트리 애널리스트 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삼성전자에 미국 정부가 보조금을 60억 달러 미국에 투자하는 보상으로 준다. 이런 보도가 지금 나왔습니다. 이 60억 달러 이게 그동안에 삼성전자가 받을 것으로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것 같은데 김현재 교수님, 이 60억 달러에 대한 미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 계획 어떻게 지금 평가하고 어떻게 보십니까? 네네. 당초에 미국에서는 한 527억 불을 이제 지원을 하겠다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네, 전체적입니다. 그런데 TSMC가 400억 불을 투자를 하고요. 네, 미국에. 네, 네. 우리나라가 삼성이 173억 불, 그러니까 반도 안 되는데 네. TSMC는 50억 불을 예상을 하고 저희도 한 20억 불 정도로 예상을 했었는데 60억 불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좀 당황스럽게 큰 금액이었던 건 사실입니다. 네. 예상보다 네, 크게. 훨씬. 네. 네. 그리고 미국의 인텔도 지금 가장 많이 투자를 하는데 435억 불을 투자를 하는데 100억 불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굉장히 뭔가 다른 전략이 있는 게 아니냐. 우리나라의 삼성전자가 역시 굉장히 중요하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요. 네. 앵커님이 말씀하신 대로 뭔가 또 다른 뜻이 더 투자를 해라. 이런 뜻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지금 이 보조금 규모가 삼성전자 60억 달러, TSMC는 50억 달러, 인텔은 100억 달러인데 이주환 박사님, 아직 결정된 건 아니죠, 이게? 지금 보면 그 소스가 나왔던 것은 언론을 통해서 나온 거고 그 소스 원천은 관계자의 말이라고 인용이 되어 있어서요. 네. 아직 상무부에서 공식적으로 어나운스를 하지는 않았고 일정을 보면 3월 말 정도 되면 정확한 발표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예. 근데 보통은 이렇게 블룸버그 같은 데 나올 정도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대부분 언론에서는 이제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상보다 이렇게 많게 지금 나오는 게 보도가 되는 혹시 그 이유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보면은 삼성전자가 원래 지금 착공된 거 기준으로 하면은 170억 불을 하고 있는 게 맞는데 그 이후에 삼성전자가 구체적인 액수와 지역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향후 20년 동안 1,000억 불이 훨씬 넘는 투자를 하겠다고 공공연하게 몇 차례 걸쳐서 어나운스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아마 물밑 작업에서 미국과 협상을 하면서 미래 투자 분야에서도 일정 부분 이미 베네핏을 받은 것이 아닐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20년간 1,000억 달러가 넘는 투자 계획을 이미 냈다. 네. 어마어마한 투자 규모네요. 네, 맞습니다. 그 미국의 시의회에 제출한 자료인데요. 오스틴의 245억 불, 그리고 테일러의 1,676억 불 해서 신규 공장을 뭐 11곳을 짓고 이런 어마어마한 투자 계획이고 또 작년 9월에 아리조나 주지사가 또 삼성을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50개 주 내에서 텍사스와 아리조나가 세제 혜택을 주는 게 상위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볼 때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보조금이 뭐 복권 당첨금은 아닐 테고 미국 국민들의 세금일 텐데 보조금에 뭔가 딸린 명세서라든지 뭔가 조건 여러 가지가 좀 붙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여기는 미국에서 보조금 제도를 나온 것들은 미국 내에 주요 산업의 공급망을 자구 영토 내에 확보하겠다라는 것이었었고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두 산업이 반도체 산업과 2차 전지 산업이었던 것이고요.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는 중국에 대한 견제를 하겠다라는 포석도 분명히 깔려 있기 때문에 보조금을 받는 기업의 경우에는 중국에 있는 생산 시설을 이미 갖고 있을 경우에 일반 반도체의 경우에는 생산량 캐파가 5% 이상 증가를 할 수 없고 5%. 28나노 이하의 레거시 공정을 사용한 공장에 대해서는 10%까지 허용을 되는데 사실은 그 정도라면은 기존의 공장들을 업그레이드하기도 부족한 수준이거든요. 업그레이드를 못한다 이거죠. 업그레이드를 못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투자를 재투자하지 못하면은 중국에 있는 공장 자체를 아예 다른 용도로 전환해버리든지 아니면은 서서히 물량을 줄여나서 의존도를 줄여나가고 미국이나 한국 위주로 가져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고민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지금 삼성전자가 중국에 공장을 가지고 있고 낸드 플래시 메모리 또 대규모로 생산하고 있잖아요. 네, 그럼 맞습니다. 그 공장이 앞으로 제대로 업그레이드가 안 된다면 삼성의 어떤 글로벌 투자 전략에 좀 영향이 상당히 안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드레일이 있습니다. 조항 세부적으로 네. 그 보조금을 다른 국가에 사용을 할 수 없고요. 네. 이렇게 생산력 캐파를 확대하는 거 5% 10%로 제한을 해버리니까 굉장히 고민스럽고 이게 만약에 10년간 이걸 지키지 않으면 전액을 반환해야 되고 이러한 조건이 있어서 상당히 고민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중국에 그럼 투자를 못하냐? 예.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경쟁력을 잃을 수밖에 없거든요. 반도체라는 게 굉장히 첨단 기술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투자하고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 그런 산업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중국 부분은. 네. 그러면 삼성전자 중국 현지에서 투자를 못해서 업그레이드를 못하면 그 중국 현지에서 팔리는 이 메모리는 다 중국 회사들이 차지하게 되나요?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장기적으로 본다면? 아직까지는 기존의 팹의 캐파를 늘리지 않더라도 최소한의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상당 부분은 생산 캐파를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점점 기술이 이제 올드 기술이 되어가는데 그렇게 되면 중국에서 새롭게 짓는 공장에 비하면 오히려 생산성이나 효율성들이 떨어지는 팹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중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그렇게 되면 중국 내에서 생산한 것을 중국 로컬로 100% 사용한다 하더라도 중국 로컬 기업들이 생산하는 것에 비해서 경쟁력 갖기가 힘들어지는 거고 원가 측면에서 당연히 중국 기업들이 좀 더 유리한 측면이 있을 거라서 그러니까 중국 팹의 기존에 해왔던 그 수익원을 창출했던 역할의 상당 부분이 희석되는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삼성의 전체 투자 전략, 글로벌 전략에 큰 문제 없습니까? 중국 시장을 놓칠 수밖에 없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간데도 별 문제가 없을까요? 문제는 있는데 이제 우선순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첨단 지금 AI하고 파운드리가 굉장히 핫한 이슈인데 굉장히 최첨단, 소위 말해서 7나노 미만의 그런 최첨단 공장에 대해서는 뭐 미국과 한국에서 하는 거고 약간 그 28나노 미만의 범용 이런 일반적인 뭐 자동차라든지 범용 제품에 대해서는 중국에 한데 그래도 미국에 이제 또 큰 장비 회사도 있고 또 미국에서 어떤 제재를 하는 거에서 여러 가지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보조금을 많이 주는 것이 상당히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보조금을 이제 받아야만 하고 받는 데 따른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이 대중국 투자도 그렇지만 미국 내에서 이 보조금을 받는 거에 따른 미국 내에서의 여러 가지 또 꼬리표 조건도 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일단은 중국에 대한 투자를 제외하더라도 기술 개발도 중국 기업하고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이 일단 명시되어 있고요. 예. 더 큰 거는 제가 우려하는 것들은 이익의 일정 부분을 미국 정부와 공유를 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거든요. 초과 이익에 대해서. 초과 이익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한국에서 생산한 거에서는 마진이 20%가 나올 수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절반을 또 미국에 다시 떼어줘서 환원을 해야 되는 상황. 그러다 보면은 기본적으로 미국의 그동안에 한국 기업들이 반도체 공장을 적극적으로 설치하지 않았던 이유는 원가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이거든요. 그다음 엔지니어 실력도 조금 떨어지고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과의 관계라든지 미국의 보조금 때문에 들어갔던 건데 근데 실질적으로 이익의 상당 부분을 다시 환원해야 된다면은 원래 약점이었던 부분이 좀 더 치명적인 약점으로 될 수도 있어서 규모는 커지지만 미국 내에서의 어떤 수익성에 기여하는 효과는 한국 팹에 비하면 상당히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생기는 거죠. 초과액의 일정 부분을 미국 정부와 공유를 해야 된다. 또 다른 어떤 기술적인 뭐 공개를 해야 된다거나 뭐 이런 조건들도 좀 있다면서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왜냐하면 반도체 기술이 지금 가장 핵심이 되는 게 역시
계속 미세화를 진행하는 게 있습니다. 예. 가장 핵심이 되는 게 이제 노광 공정이라고 하는 건데 예. 노광 공정이 이제 빚을 쬐서 반도체 선폭을 줄이는 건데 거기가 EUV 예. 많이 들어보셨을 EUV, 겁니다. 네. 익스트림 EUV라 그래서 빚을 굉장히 그러니까 파장을 줄이면 좀 더 미세하게 된다. 예. 이런 거에 대한 거는 아주 세세한 내용이라도 굉장히 그 기밀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거는 좀 우려가 됩니다. 네. 네. 그렇지만 또 반도체 워낙에 이게 돈이 또 적지 않은 규모니까 받을 수밖에 없고 지금 뭐 미국만이 아니죠. 전 세계가 반도체 공장을 자국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보조금을 경쟁적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뭐 일본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다면서요.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일본과 유럽, 그다음 인도도 최근에 발표한 거 보면은 거의 생산 설비를 구축하는 거에 상당 부분을 그 국가 정부에서 다시 환원을 해주는 방식을 쓰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지금 미국의 보조금처럼 굉장히 대규모의 현찰을 다시 돌려주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도 작년, 재작년 계속 반도체 관련 지원 법안들이 나왔지만 세액공제, 근데 그것도 중소기업 위주로 돼 있어 대기업은 굉장히 그 공제율이 낮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세액공제는 직접 보조금 지원이 아니고 그러니까 투자한 내야 만큼 되는 세금에 대해 일정 부분을 할인해 주는 건데 그 규모로 따지면 당연히 시설 투자 전체에 대한 퍼센트로 나오는 타국에 비하면 굉장히 미미한 수준이고 그다음에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 차별이 있기 때문에 대기업은 그중에서도 또 한 번 더 차별을 받는 상황이어서 그렇게 보면 보조금만 따지면 한국의 공장을 지을 이유인이 점점 없어지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면 한국 경제 전체를 보면 결국에 일자리가 창출돼야 될 것들이 타국으로 유출돼 버리는 그런 또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네. 우리나라도 좀 이렇게 보조금을 조금 지급하면서 이렇게 중요한 공장을 더 세울 수 있도록 자극하고 권장하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근데 상황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반도체가 단순히 어떤 산업의 하나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제 안 거죠 이게. 정말 이 국가 안보, 국가 경쟁력, 보안.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50% 이상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자국에 가서 이렇게 보조금을 하는 거고 일본 같은 경우도 지금 보조금을 많이 주고 있는데요. TSMC에 뭐 한 10조 가까이 이미 4조를 줬고 또 추가로 추가로 6.5조를 더 준다 이러고 있는데 일본은 또 원래 90년대 반도체의 원조인 굉장히 그 활발했던 그 예전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서 지금 많이 하는 거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미 사실은 뭐 메모리 쪽에 많이 치중이 돼 있지만 삼성과 하이닉스가 있기 때문에 또 조금 상황이 다른 것 같아서 저희 나라가 막 그렇게 대규모의 다운을 지원한다. 이거는 조금 한번 생각은 해봐야 되지 않을까. 네, 그렇군요. 우리는 그래서 이제 투자 세액공제 아까 이 대표께 말씀하신 대로 세액공제로 접근을 했는데 여튼 세계적으로 지금 보조금 경쟁을 벌어지고 있으니까 우리도 공장을 더 세우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뭔가 좀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삼성전자 이 반도체 회사를 둘러싼 가장 큰 관심 중에 하나가 인공지능용 지금 반도체입니다. AI용 반도체 HBM. 요즘 잘 나가는 엔비디아의 SK 하이닉스가 공급을 해서 SK 하이닉스 주가가 오르고 있는데 보니까 삼성전자가 AI용 반도체 HBM을 미국 AMD에 공급한다. 이런 게 지금 보도가 돼 있던데 AMD는 어떤 회사입니까? 이런 게 확정이 된 겁니까 지금? 일단 AMD에 납품하는 건 이미 퀄리티 테스트 했기 때문에 그런 보도가 나왔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테스트를 통과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 입장에서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늘 약간 삼성전자를 약간 좀 못하다고 느끼는 실력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아직까지는 AI용 반도체 칩셋 중에 1인자는 엔비디아이고 거의 시장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1위 업체한테는 아직까지 퀄 통과를 완벽하게 받지 못한 상태. 삼성전자는. 그에 비해서 SK 하이닉스는 이미 납품해서 양산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그게 좀 상징적으로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물론 이제 엔비디아의 삼성전자도 지금 테스트를 지금 칩이 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올해 안에라도 퀄이 나오면 하반기라도 이제 납품할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든지 기존의 삼성전자가 그 삼성전자라는 네임밸을 가졌던 것들은 1등이라는 프리미엄들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어떤 제품인지 1등으로 내놨고 항상 높은 가격에 팔 수 있었는데 이제 그 패권을 HMD로 하면서 하이닉스한테 넘겨줬다는 상징적 의미 때문에 투자자들의 관심도에서 상당 부분 이제 이동이 일어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삼성전자가
HBM 분야에서 SK 하이닉스를 이제 추격한다. 추격 1등이 아니라 추격한다는 입장이 돼 버리니까 이야, 이 HBM이 도대체 뭔데 이렇게 이 관심이 있나? 엔비디아는 왜 이렇게 주가가 네. 오르나? 이 HBM 이게 무슨 어느 정도 기능을 가지는 거예요? 네, HBM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요. D램은 잘 아시죠? D램. 네. D램이 사실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전 세계의 뭐 한 70%까지 차지하고 네. 있습니다. D램이 어디다 쓰는 거냐면요. 네. 휴대폰하고 컴퓨터에서 다들 하시지 않으십니까? 복사하고 붙여넣기. 네. 그겁니다. D램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서 작업을 네. 할 때는 복사하고 붙여. 안타까운 점은 이게 이제 휘발성 메모리라 전원을 끄면 그 데이터가 날아가는. 근데 그 D램을 적층을 해서 네. 쌓아가지고 쌓아가지고 만든 건데 HBM이 하이 밴드위드잖아요. 예. 밴드위드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기존에는 정보가 가는 길이 32차선이었습니다. 32차선. 32차선이었는데 이제 1024차선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 인풋 아웃풋의 양이 엄청나게 늘었거든요. AI가 되면서. 정보 공급량이 어마어마하게 네, 들어간다. 정보가 통과하는 길이. 그래서 하이 밴드위스란 말이 사실은 D램인데 D램을 적층한 거고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D램을 적층하는 기술이 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달랐어요. 기술이 달랐다. 기술이 달라서 쉽게 말씀드리면 하이닉스는 왜 이렇게 칩을 쌓아놓고 한 번에 네. 여기 리플로우라고 하는 약간의 납땜 비슷한데 사실은 액체를 투입해서 몰드 언더필드라고 MUF라고 하는 방식을 썼습니다. MUF. 네. 그게 하이닉스가 쓴 방법이었고 삼성전자는 그렇지 않고 그 칩과 칩 사이 그 칩이 사실은 종이 한 장 두께보다도 얇아요. 네. 근데 이거를 지금 뭐 4단으로 하느냐 8단으로 하느냐 이런 경쟁이 또 있는데 어쨌든 이 사이사이를 NCF라고 하는 필름을 붙이는 방법으로 삼성전자를 했던 건데 여기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엔비디아가 하이닉스의 방법에 대해서 만족하고 열도 잘 빠지고 칩이 안정성이 있고 해서 거기로 이제 콜을 해서 지금 양산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뭐 제가 보기에는 삼성전자도 네. 워낙 D램의 기술이 뭐 워낙 높기 때문에 이 패키징 기술도 삼성전자 조만간 잘 콜을 받고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에서 그 품질 테스트를 통과할 거를 이제 기대하신다는데 네네. 현재는 아직 통과를 네, 못 하고 있는 네, 거죠. 네, 네. 근데 어쩌다가 1등 삼성전자가 이렇게 중요한 부분에서 SK 하이닉스에 좀 밀리게 됐나요? 방식은 좀 패키징 기술이 좀 다르다고는 하는데 방식이 다른 건지 뭔가 전략적 판단을 잘못한 건지. 재미있는 게 물론 기술 자체 개발은 SK 하이닉스가 조금 빨랐지만 양산 시점만 놓고 보면 삼성전자가 오히려 조금 빨랐다고 저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이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적극적이지 않았던 거죠. 삼성전자. 왜냐하면 HBM 시장이 당시엔 너무 규모가 작았고 이게 과연 2, 3년 안에 굉장히 빠르게 커갈 것에 대한 확신이 없었고 왜냐하면 그때 챗 GPT가 나오기 전이었으니까 예. 인공지능에 대한 수요가 이게 정말 폭발적으로 커질 거라고는 아무도 알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예. 그런데 다른 제품, 기존의 낸드나 D램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도 삼성전자 돈을 많이 벌고 있었기 때문에 예. 이게 확실한 캐시카우가 있는데 여기에 굳이 또 다른 제품, 아직도 시장도 작은데 여기에 우리가 올인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그런 전략적 판단이 있었는데 반면에 예. SK 하이닉스는 기존의 제품으로는 영원히 삼성전자를 따라갈 수 없는 2인자였지만 삼성전자가 크게 관심을 갖지 않는 이 분야는 내가 조금 노력하면 1등으로 치고 나올 수 있겠다라는 또한 그런 판단이 있었던 거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5년, 10년이 지나다 보니까 현재와 같은 격차가 생겼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 기술력의 차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HBM을 둘러싼 기술력의 차이는 쉽게 극복할 수 없는 겁니까, 삼성전자가? 네, 지금 사실은 뒤처져 있는 건 맞고요. 예. 지금 그 커스터머 고객의 요구를 100% 만족하지 못하는 건 맞고요. 근데 워낙 지금 그 GPU에 요구하는 공급량이 10분의 1도 공급을 해주지 못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GPU라는 게 엔비디아가 만드는 칩인데 네. 예. 그 칩의 고객의 요구는 10배 이상이에요. 엔비디아 요구는 네, 그렇죠. 그 엔비디아의 요구는 엔비디아의 고객사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애플, 구글 예, 예. 이런 소위 말해서 미국의 뭐 7개 테크 기업 네. 그런 회사들이 엔비디아인데 지금 AI 시대니까 예. AI 서버 칩을 공급해 달라고 하는데 10분의 1도 공급을 못 해주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네. 고객사 요구를 10분의 1도 못 맞춘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예를 들면 카카오나 네이버는 네. 공급이 안 되고 있어요. 우리는 네. 여기까지 줄 여력이 없군요. 줄 엔비디아가. 여력이 없습니다. 그 가격이 뭐 2만 불을 훨씬 넘어 쓰는데. 오. 그래서 이제 그런 점도 지금 상황.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GPU 바로 옆에 예. HBM이 있어야 됩니다. GPU 옆에. 네, 그게 완벽한 칩셋이 됩니다. GPU는 네. 반드시 HBM을 필요로 하니까 지금 HBM은 우리 지금 하이닉스와 네. 삼성전자가 지금 만들고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그 관계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GPU라는 게 어떤 기능을 하는 거예요? GPU가요. 사실은 그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가 네. AMD에도 있었습니다. AMD라고 하는 오래된 회사가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CPU가 굉장히 잘 나가는데 CPU가 뭐냐면 CPU는 뭐 잘 아시죠? 컴퓨터에 두뇌 기능을 하고 휴대폰에는 AP라는 이름으로 들어가는데 니치 마켓을 본 거예요. CPU 경쟁은 안 되겠고 보니까 CPU가 유일하게 CPU의 단점은 한 번에 한 가지 일만 하는 거예요. 네. 두 가지를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GPU라는 게 CPU 옆에 붙어서 도와줘야 돼요. 예를 들면 뭐 3차원 그래픽을 형성한다든지 이런 루틴하고 일반적인 거를 해주는 건데 그래서 이 창업을 한 건데 이게 젠슨 황 씨가 창업을 했는데 이게 게임 시장을 해서 한번 뜨고요.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비트코인. 계속 연산을 하면 채굴이 되잖아요. 계산을 많이 하면 채굴이 되니까 굉장히 병렬적인 엄청난 일을 시키는 거죠. 네. 이러면서 굉장히 또 폭등을 하고 드디어 이번에 AI에서 엄청난 양의 병렬적인 그 연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GPU라는 거는 CPU 옆에서 보조 기능을 하는 건데 엄청난 그 연산의 양이 필요합니다. 병렬적인. 근데 이거를 이 GPU 칩을 위해서는 당연히 그 아까 말씀드린 HBM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GPU 지금 엔비디아가 만드는 GPU를 고객사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빅테크들이 원하는 수준의 10분의 1도 못 미친다. 그러면 다른 회사들이 지금 GPU에 해당하는 걸 좀 만들거나 인공지능 HBM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다른 회사들. 그렇게 시도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AMD에도 우리가 이제 HBM을 납품할 수 있게 되는 것들이 그다음에 얼마 전에 한국에 방문했던 샘 울트만 같은 경우는 계속 엔비디아 칩을 사다 쓰니까 이게 올해 가격이 점점 올라서 4만 불이 넘어갔거든요. 4만 달러? 칩 하나가 5천만 원이 넘는데 비싸서 너무 비싸기도 하고 또 공급 물량이 부족하니까 원하는 만큼 확보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직접 만들어야겠, 직접 설계를 해서 파운더를 만들면 되니까 그 다음에 메모리 사서 쓰면 되고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아까 말씀한 빅테크 기업들이 많이 있어서 이제 엔비디아에서 무조건 사 쓰는 것 갖고는 한계가 있다라고 판단한 거고요. 직접 만들고 설계를 하겠다라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양한 곳에서 엔비디아를 대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이 하나씩 등장하고 있는 거고 AMD가 그 중에 하나인 거고 마찬가지로 이제 HBM도 메모리도 동일하게 많은 양이 필요하게 되니까 마이크론도 얼마 전에 참전을 해서 본인들도 납품을 시작했다라는 게 발표했던 거고요. 그럼 엔비디아가 갖고 있는 이 인공지능용 반도체 칩에 대한 우위, 기술적 우위를 뭔가 그대로 볼 수만 없어 여러 군데가 하겠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어느 정도 오랫동안 엔비디아가 그 우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 과연 엔비디아 주식이 1,000불을 돌파할 거냐? 지금 880달러입니다. 네네. 엄청나게 관전 오른 겁니다, 포인트인데요. 엔비디아 지금 사실 AMD라고 하는 굉장히 오래된 팹리스 설계를 하는 업체인데 바로 작년 말에 선언을 했어요. 우리 GPU는 엔비디아보다 좋다. 정말 AMD가, 좋아요. 정말 좋아요. 좋은데 사람들의 반응은 뜨뜻미지근합니다. 정말 좋은데 안 사요? 안 삽니다. 왜 그러는지 봤더니 이미 엔비디아는 사실 칩 설계 회사를 넘어서서
엔비디아가 개발한 쿠다라고 하는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쿠다. 예. 그러니까 이 GPU를 활용을 하려면 이 소프트웨어가 필요한데 이거를 이미 그 전에 엄청나게 무료로 다운로드를 줬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AI 개발하는 사람들은 쿠다를 사용해서 비싸지만 네. 엔비디아에서 하고 있어요. 아, 근데 AMD가 지금 새로 개발을 했는데 지금 선뜻 내키지가 않는 거예요. 예. 그래서 거기가 좀 관전 포인트긴 합니다. AMD가 새로 나와서 아마 이제 또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엔비디아 칩을 구하기도 어렵고 비싸고 하기 때문에 예. 가겠지만 아마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다른 네. AMD가 이 인공지능 칩을 만들지만 네. 엔비디아의 쿠다라는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뭔가 이게 생태계가 딱 잘 짜여져 있기 네, 때문에 네. 쉽게 이 경쟁하기가 어려운 네. 상태다. 그렇다면 엔비디아의 주가 상승이 조금 더 될 거라 이렇게 좀 연관해서 전망을 해볼 수 있습니까? 좀 더 갈 수 있다고 저는 일단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근데 주가라는 거는 항상 그 기업의 실적이나 기술하고만 정비례한 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관심이 식게 되면 사실은 주가는 또 많이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갖고 있고요. 근데 기업의 성장성이나 수익성을 놓고 보면 그건 좀 다른 얘기가 되는 거죠. 한동안은 엔비디아를 위협할 만한 경쟁자 나오기는 쉽지 않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소프트웨어가 그중에 큰 것이고 소프트웨어. 기존에도 왜 인텔이 데스크탑 시장을 석권을 했는데 모바일에서는 AP 시장에서는 그렇게 힘을 못 주고 있을 것이냐. 왜 퀄컴이나 다른 기업단도 내려줄 것이냐. 왜냐하면 각각 기능과 역할에 맞는 아키텍처라든지 여러 가지 랭귀지 세트 같은 것들이 서로 다른 특성을 가져야 되는데 그 두 개를 잘하는 기업들이 서로 이제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말씀하신 그냥 칩 자체의 성능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생태계와 연관돼 있는 지금 소프트웨어라든지 랭귀지 세트라든지 아키텍처 같은 것들이 최적화돼 있는 것들이 최종 고객들한테 필요한 건데 이게 가지고 있는 최종 세트가 있는데 이 중에서 하나 부품은 더 좋다고 넣는다고 했을 때 전체 효율성이 높아진다는 보장이 없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보수적이게 되는 거예요. 칩셋을 교체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다 보면 그것이 단시간에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독과점 체제는 한동안은 갈 거라고 예상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기술적 우위, 그 기술적 우위를 뒷받침하는 소프트웨어, 쿠다라는 소프트웨어를 통한 이 생태계 이걸 좀 장악하고 있다 그런 얘기인데 엔비디아가 마침 미국에서 지금 새로운 인공지능 칩을 혹시 선보이는 무슨 기술 네. 컨퍼런스를 한다는데 이건 네. 어떤 행사입니까 지금? 네, 혹시 시청자분들께서 내일 아침 5시로 알고 있는데요. 내일 아침 5시. 네, 아마 코로나 이후로 직접 대면 그리고 젠슨 항이 굉장히 좀 뭐라 그러죠? 굉장히 어그레시브하게 말을 하는 사람은 유명해요. 아 그래요? 그냥 직설적인 화법을 직설적으로? 써서 과연 지금 H100이라고 하는 5천만 원이 넘는 그런 칩 다음 모델이 B100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B100. 예. 그 B100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일이 있고 도대체 어느 정도의 성능이고 또 마침 그 고객사들 오픈 AI, 마이크로소프트, 뭐 인텔, 구글 관련된 임원이나 CEO들이 옵니다. 이런 컨퍼런스에서 예. 제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될 수가 있겠고요. 예.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다음 주에 시총 1, 2위를 달리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마이크로소프트 이 컨퍼런스를 합니다. AI 관련 기술 컨퍼런스를 합니다. 어. 과연 나올까요? AI 탭, AI 노트북 이런 것들을 과연 마이크로소프트가 공개를 할지 주목이 된다. 주목이 이거죠? 됩니다. 네. 지금 엔비디아가 내일 아침에 B100이라는 새로운 이제 칩을 공개를 한다 그런 얘기인데 네네. 이런 것들이 엔비디아 아까 말씀하신 이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것들이 엔비디아의 어떤 주가 전환 상승 또 다른 동력이 될 수 있나 뭐 이렇게 좀 이런 관점에서 봐야 됩니까? 어떤 분야를 좀 연관성이 지켜봐야 돼요? 굉장히 높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은 기존의 다른 경쟁자들은 H100이나 H200을 타겟을 해서 열심히 지금 따라왔을 텐데 또 다시 업그레이드되어 있는 B 시리즈가 나오기 시작을 하면 격차가 또 다시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엔비디아가 역시 다른 기업보다는 확실히 앞선 기업이다라는 이미지는 좀 더 공고해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가는 좀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리고 성장성도 아직까지는 우리가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 말씀드리는 것들이 이제 그런 측면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네, 이런 투자자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엔비디아가 이런 기술 컨퍼런스를 하고 거기에 HBM을 공급하는 SK 하이닉스 주가는 지속적으로 오르고 그런데 삼성전자는 좀 부진한 느낌이 오래 이어지는데
이런 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삼성전자의 네, 부진.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메모리에서 HBM이 좀 늦었고 이 다음번에 지금 아직 보이지 않고 있는데 아마도 좋은 결과 있을 것 같고요. 또 파운드리에서도 약간 아직은 지금 뻗어나가는 면이 안 보여지고 있는데 파운드리도 좀 과거 2019년에 네. 100조 이상을 투자를 하면서 2030년에 세계 1위로 가겠다라고 하는 게 삼성의 선언이었는데 예. 그게 지켜질지 한번 관심을 갖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계 1위 파운드리 선언은 했지만 대만 TSMC와 점유율 격차는 더 지금 벌어지고 확대가 있죠. 됐습니다. 예. 조금 삼성전자 미래가 조금 밝지 않은 거 아니에요? 일단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삼성전자가 지금 늘 1위만 하다가 어떻게 보니까 이제 도전자 입장에 돼 있는 것들이 TSMC를 따라가야 되는 파운더리가 있고 HBM을 또 하이닉스를 따라가는 상황이 돼 있는데 그러면은 삼성전자 둘 중에 어떤 것들을 캐치업하는 게 조금 더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빠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는 HBM 쪽이 좀 더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HBM 쪽에. 이미 오래전부터 연구를 해왔던 분야이기 때문에 사실은 쌓였던 노하우와 혹은 실패를 했더라도 거기에 경험치들이 많이 있었던 부분들도 있고요. 예. 이제 파운더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HBM은 결국에는 메모리나 패키지 기술이 새롭게 나타난 거기 때문에 메모리를 잘 만드는 회사라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조금 더 절치부심한다면 따라갈 수가 있는데 네. 파운더리는 제조업이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수주 산업이기 때문에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많이 틀립니다. 그래서 삼성같이 제조업이 특화되어 있는 기업들이 TSMC같이 몇십 년 동안 수주 산업에 능통하고 경험이 많은 기업을 따라간다는 것들이 오히려 좀 더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의 이 부진을 탈출할 수 있는 뭔가 새로운 기회를 좀 만들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미국 정부의 보조금, 엔비디아의 기술 관련 토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재 연세대 전기전자공학과 교수, 이주환 인더스트리 애널리스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